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박원희 선배님의, 박원희 시인님의 동백도 울고 하늘도 울고 꽃진 자리에 검은 강이 흐르고 두 권의 시집을 동시에 내신 우리 박원희 선배님의 시집 출판 기념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진행을 맡은 여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굿고 또 여러 곳 행사도 많은데 또 이곳에 이렇게 와주셔서 박원희 시인님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시집을 보신 분도 계시겠고 또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두 권 내기도 어렵지만 안에 있는 글들이 또 놀라운 글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시집을 받고 읽으면서 역사 이야기, 특히 우리 민족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로 쓰면 어떻게 쓸까 하는 어떤 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이 이야기들을 산문 형태로 역사책으로 쓰면 독자들이 많지 않겠지만 아마 이 시집을 통해서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안았던 그 비극적인 역사를 많은 분들이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진행은 여러분이 안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앞에 낭독회 순서가 있습니다. 앞에 종이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순서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우리 장원 선배님이 오늘 몸도 많이 안 좋고 감기 몸살이 심하신데 나오셔서 축가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축가를 들을 텐데 그 전에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시작할 때 한 줄 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고 그리고 오늘 그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5페이지 시인의 말인데요. 쭉 읽다가 제가 두 문단만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2년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변 보도연맹 등 해방 후 한국전쟁에서 죽은 민간인 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때 처음 학살자 유족들을 만났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그때 그곳에 같이 갔던 유족 중 한 사람인 신경득 교수님은 정년 퇴임을 하신 지도 오래되었는데 세상에는 바뀐 것이 없다. 지금도 유족들은 빨갱이 그러면 혹 자기를 지칭하는 말로 두려워한다. 해방 80년 한국전쟁 75년 그래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유골이 잠든 곳은 유원지가 되고 관광지 식당 등이 되고 안내 간판이 없어지고 더러는 사방댐이 개발되어 파헤쳐지고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 원호는 누가 달려줄 것인가? 80년, 75년 한 역사가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시의 기록으로 남긴다. 이 시를 쓴 박원희 시인의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는 글 같아서 먼저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 전체 출판 기념회를 좀 분위기에 맞게 열어주실 장원 선배님의 축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 선생님 오늘 두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잠들지 않은 낭독 그리고 영상강 두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즐겁게 놀 분위기의 시집은 아닌 것 같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역사적인 교훈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수고의 마음과 다짐의 마음이 담긴 그런 시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노래 부르다가 삑사리 나도 이해하십시오. 목이 오늘 안 좋습니다.
주시오. 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쓰러졌어도 살구른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반역의 세월이여, 동국의 세월이여, 잠들지 않는 남도 한라산이여. 두 곡 기본입니다. 영상강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부르겠습니다.
예, 장원 선배님은 이번 시집에 또 맞는 노래들을 선곡을 하셔가지고 시에 있는 그 남도 이야기와 영산강 이야기, 저 제주 한라산까지 다 아우러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목도 또 몸도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귀한 노래 부르신 장원 선배께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저기 끝날 때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사실 그 참석하신 귀빈 내빈 소개인데요. 여기 우리가 다 그 민족문화연구회 서로 아는 분들이시고, 다만 이제 저기 청주에서 올라오신 우리 박원희 선배님의 후배분들이시죠. 후배분들이 계십니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상태 작가님하고 신동섭 작가님,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직 저 민족문화연구회에 들어오지 않으셨지만 전종호 시인님, 늘 모임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나머지 우리 회원님들은 이따가 서로 같이 이렇게 신앙송도하고 이럴 때 따로 또 소개 한번 나오셔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오늘 두 권의 시집을 발행한 출간한 우리 박원희 시인님과 또 박원희 시인님의 두 시집을 발행한 우리 생명과 문학 주관이신 김윤환 발행인 또 편집주간을 모시고 시인에 대한 소개와 또 이 책 발간하기까지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두 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원희 씨는 우리 민족문화 연구회 우리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1995년 한민족 문학을 통해서 이제 경향성 있는 그런 작품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박시인 시를 이 시집이 나오기 전에도 시를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나라와 민중을 사랑해서 쓴 시 중에 시집에 이제 애절향이라는 시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부루국 비시야라 있습니다. 그게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시가 아니다. 그렇게 시를 쓸 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곧 민이죠. 백성이죠. 그래서 그런 시를 써왔고 뭐 그동안 작가이와 또 민일총에서 중국 민일총 부의사장도 역임하시고 그렇게 나름대로 시와 삶의 궤적을 같이 가는 그런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박원희 시인이 이제 저한테 한번 내가 이런 원고가 있는데 이걸 시집으로 일반적인 대중적인 시는 아니지만 시집으로 엮으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몇 편의 원고를 먼저 보고 이제 시집에도 분명히 가격이 붙기 때문에 상품이거든요. 상품은 시장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것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지만 출판사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부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시가 다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백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시인의 기록이라면 이거는 누군가는 기록을 남겨야 되는 거다. 또 하나도 버릴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서 그러면은 뭐 우리 출판사가 이제 출범한 지 일천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준비해서 이제 두 권의 시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박원희 시인은 벌써 등단 올해가 만 30년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작고
여린 생명과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를 써왔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시로 새기는 민족 비극사 서사 시집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 전후에 있었던 민족의 비극사, 다른 말로 학살사입니다. 이 비극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아픔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박시인의 이 탄식은 그저 감정적 호소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교훈을 사실에 근거하여 독자는 물론 동료 문학인에게 민족 역사의 재인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0여 편에 흐르는 일관된 정신은 어떤 이념도, 어떤 우방도, 어떤 정치 권력도 양민을 학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더욱이 분단의 비극을 악용하여 민초들을 억압하는 정치 문화를 질타하는 냉철한 자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주 4.3 희생은 물론 그동안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학살의 현장을 다시 소환하여 우리의 안일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인이란 어떤 시대에 살든 인간의 억울한 희생을 외면할 수 없듯이 박원희 시인이 비극적 역사로 인해 희생된 많은 영혼을 끌어안은 이번 시집에서는 시인의 심성이 진정 어디까지 닿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학적 스킬로 시를 열심히 씁니다마는 과연 그 본질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 시집이 시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외침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귀한 자료와 시를 우리 출판사에서 낼 수 있도록 허락한 우리 박원희 시인께 감사드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 시집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혀서 민족 비극사를 서로 잘 되새기는 그런 귀한 교훈적 자료로도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시인 소개와 시집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원희 시인님 모시고 인사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시를 또 쓰게 된 배경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박원희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원입니다. 여기 서문에 있듯이 2002년에 처음 유족들 만나가지고 증언대회 하는 데를 갔었는데, 가니까 말을 제대로 다들 못하더라고요. 거의 증언대회 쓰려고 해도 안 쓰는 사람들이 많고 이걸 쭉 봐왔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상태 시인이나 신상태 친구 좀 일어나보세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 집에서 제가 서울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친구 집에 있으면서 거의 우리나라 이쪽 관계된 책들은 그때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야, 괜찮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책은 거의 받고 몸으로 다닌 건 제가 이제 돌아다닌 데가 저 울진 쪽하고 경북 쪽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제가 다닌 데들이 다 학살지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보성이고 여기고 어디고 제가 가서 일하고 다닌 데가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누적이 돼서 전국에 거의 안 다니면서 일을 안 해보진 않았거든요. 거의 다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런 데가 그런 게 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청주에서 청주 유족회 거기 있는 데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그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왔다 갔다 해도 거의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러고 있고, 맡고 계신 분도 좀 힘이 빠진 것 같고 요즘은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 정부는 지금 정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윤석열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아예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진실화의 위원회는 진실화의 위원을
위원회에 대한 것은 거의 깨버리고 있고 뭐 이런 그 국가에서 잘못한 건 없다는 식의 어떤 이런 식의 그 말들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설 자리들이 그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글 마무리를 줘서 일단 지금 이게 다 된 건 아닙니다. 다 된 건 아닌데 부분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서 좀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조금 더 역사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빨갱이 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빨갱이 아니거든요. 누구도 빨갱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뭐 민주화됐다고 얘기해도 빨갱이는 빨갱이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좀 더 그런 것에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어떻게 됐든지 귀한 거예요. 그렇게 뭐 너는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런 건 없어요. 누구도 죽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경우는 모르지만 진짜 죽여서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많이 읽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홍보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군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주 쪽에서는 청주 쪽에서 얘기하는 쪽이 있는데 좀 이제 많이 좀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전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많이 읽혔으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뭐 혼자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또 하시죠. 말씀을 안 하셔도 책에 다 있습니다. 이 시집에 다 있는데 사실 제시를 받고 쭉 읽다가 오늘 오기 전에 SNS에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기사가 뭐였냐면 제주 4.3 관련해서 이름이 낯익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12월 4일 날 며칠 안 되죠. 그러니까 10일 전입니다. 12월 4일 날 현 정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으로 훈장을 받은 이름이 박진경이라는 이름이 훈장을 받은 거예요. 호국보훈장 같은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박진경의 이름이 낯이 익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여기 1권이죠. 9권. 1권의 49페이지에 보면 4.3의 가운데 김익렬, 문상길, 손선호 그리고 박진경이라는 박원희 선배님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박진경 중령, 미군이 시키는 대로 서에서 동으로 모두 쓸어 담을 기사로 학살을 자행했지. 무장대는 500명인데 6,000명을 연행, 무참히 5,000명을 학살한 사내 박진경 연대장. 그 공로로 대령 계급장을 하사받아 술을 먹은 새벽 그의 부하 문상길 중위의 명령으로 손선호 하사, 박진경 대령을 사살, 이들도 형장의 이슬이 되었지. 이게 박진경 대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진경 대령이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정부에서 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 호국보훈 훈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 아까 김윤환 발행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박원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는 이야기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오늘 우리가 이 박원희 선배님의 이 시집을 같이 보게 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큰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이 시집에 그래도 같이 하면서 그 의미를 기리는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먼저 와서 준비해주신 권희상 전 민족문화연구회 사무국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오셔서 준비하신 우리 맹문제 또
저 대표님께서도 뒤에 이어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권희상 한국장님. 문제 하고 아이 아유 안녕하십니까, 권이상입니다. 박수 소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방에 계시는 누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박수도 좀 치고 말이야. 그 박원희 씨는 이제 지금 민족 비극 서사 시집을 내셨는데요. 그 먼저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못 드려가지고 우리 그 지금 오늘 지금 사회 보고 있는 여욱현 교수 그 포항에서 어떤 행사를 시인을 기리는 무슨 뭐 행사를 하는데 당시에 동인문학 저기 미당문학상 탄 사람이 와서 시인들을 하고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고 사회를 여국현 선생이 보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 선생이 그걸 몰랐던가 봐요. 근데 여 선생이 그걸 나중에 아시고 과감하게 사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친일상 받은 사람을 기리는 사회를 볼 수 없다. 이 우리 여국현 선생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치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또 다음에 오늘 안 오시는데 또 오시는 분한테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박원희 선생은 제가 두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박원희 시인의 시를 시집을 저는 먼저 받았는데요. 다 받으셨겠지만 박원희 시인은 전형적인 서정 시인입니다. 이 서정 시인이 엄청난 시집을 지금 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해방 전후의 그 혼돈의 시기에 사실 국가 폭력이거든요. 그 국가 폭력으로 인한 그 민초들이 희생된 데 대해서 이거 공부하지 않으면 자료를 찾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료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문학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박원희 시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민족 비극 서사 시집을 내게 됐느냐? 여러 가지 뭐 사유가 있겠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민족문학연구회 회원이라서 이런 걸 쓰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문학연구회는 아시다시피 서정주 미당 서정주를 기리는 미당문학상 중앙일보에서 해왔죠. 그 다음에 한국일보에서 진행했던 팔봉 김기진이 이 사람도 강력한 친일파 아닙니까? 김기진이 팔봉 비평문학상 한국일보에서 했고요. 조선일보 지금도 하고 있는 동인문학상 김동인을 기리는 소설부문 이 세 개의 친일 문인을 기리는 이 세 개의 상이 날이 갈수록 점점 권위가 생긴다. 권위상이 아니고 권위가 생깁니다. 왜 권위가 생기느냐? 중앙에서 상 주고 상 받고 상금 주고 상금 받고 하니까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문화연구회가 들고 일어나서 세미나 집회해서 이 미당문학상 없어졌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없어졌습니다. 또 팔봉 비평문학상도 저희가 없앴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없앴습니다. 다만 이 며칠 전에도 우리 그 조선일보 미술관 앞에서 동인문학상 없애라고 저희가 집회했지 않습니까? 이 조선일보 동인문학상이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 친일상은 짤짤해요. 자기들끼리 며칠 모여가지고 뭐 모윤수 문학상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이게 중앙문단 중앙일간지가 운행 경영해갖고 운영해온 이거는 두 개를 저희가 없앴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서정 시인, 박원희 시인이 민족 비극 서사 시집을 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어쨌든 엄청난 시집을 내서 참 축하드리고 많이 팔리고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저 김윤환 발행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책이 나오면 많은 독자들한테 읽히고 또 일단 또 많이 팔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독자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맹문재 선배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은 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멀리 청주에서 박원희 시인이 시집을 내서 우리를 초대했는데 이렇게 또 호명하는데 안 나오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박원희 시인과 저는 그 아버지의 기하고 또 고향이 나온 시집 두 권의 시집을 낸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집에 대한 또 기대가 큰데 이런 귀한 민족사의 비극을 서사 시집으로 낸 그 열정과 그 결실에 대해서 존경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를 쓰는 처음부터 서사 시집을 꼭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늘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박원희 시인께서 먼저 이렇게 선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시집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김윤환 시인이 참 복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귀한 시집을 낼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근데 김윤환 시인은 이 복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하지만 팔리지 않는 시집을 냈으니 스스로 지금 복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크게 복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잡지를 보더라도 또 시인들의 이렇게 만남을 보더라도 시집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집이 팔리지 않는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항상 시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집이 팔리지 않는 시대에도 이렇게 귀한 시를 써서 대서사 시집을 쓰는 시인과 또 팔리지 않는 이런 시집을 내는 출판사와 이 팔리지 않는 시집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인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가 진정한 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저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박원희 시인의 시집을 계기로 해서 스스로 축하하는 이 역사의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묵직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시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읽는 내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이 역사를 또 제대로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순서에는 사실 없었는데요. 제가 아까 박원희 시인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시집을 준비하시면서 뒤에 제가 보니까 그 시집을 때 보니까 시집에 참고문헌이 이렇게 많은 시집이 있을까 싶은 참고문헌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신상태 시인하고 같이 또 계시면서 또 책도 많이 보면서 도움을 받았다 하시니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려도 좋겠다 싶어서 멀리 오셨으니까 신상태 시인 모시고 잠깐 관련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긴장이 돼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박수 3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희 씨는 저희 학교 청주대학교 문양문학회 대선배님이자 저한테는 보배 같은 형님이시고요. 예전에 저랑 같이 있으실 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형, 그 빨갱이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쓰면 안 돼. 그래도 적어도 돈 많이 버는 뭐 유명 작가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글 쓰는 작업이 정말 힘들고 외롭고 지치지만 그 근원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항상 글 쓰는 사람은 가난한 직업들이잖아요. 여러 시인 빼놓고는 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 지성으로서 지금까지 버텨주신 우리 대선배님 또 박원희 씨님 오늘 축하드리고요. 그 4.3 사건에 제가 빨갱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우리 선배님의 말씀이 오죽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야, 저 사람들이 괜히 죽은 건 아니잖아.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바보같이 정말 어떤 생각 없이 꺼냈던, 농담 삼아 꺼냈던 말에 대해서 그만한 깊이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우리 박원희 씨님, 그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벌써 한 7, 8년이 된 것 같아요. 그 7, 8년 동안 집필하시고 고뇌하시고 오늘까지 이루어주신 우리 선배님 오늘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좀 더 쓰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군요. 청주대학교 문양문학회. 예, 그러시군요. 예, 그 학교의 선후배 분들이 같이 쭉 오랜 시간 같이 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건 복된 일이죠. 저도 그런 선후배 선배님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발행인의 말씀도 들어봤고요, 또 시인의 말씀도 잠깐 들어봤고, 축사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 시비가 갖는 의미는 뒤에 이제 김윤환 발행인께서 또 크게 비평을 해서 의미를 담아주셨습니다만, 또 오늘 같이 오신 우리 이영숙 시인 평론가께서 조금 더 이 시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자리에 맞는 그런 이 시집에 대한 해설을 조금 해주시겠습니다. 이영숙 시인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시집 해설을 쓴 것도 아니고 저 표사 뭐 조금 썼는데 김윤환 선생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쓱 밀어두셨어요.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제목에도 들어있는 비극이라고 하면 그 예전에는 비극이 그 인간을 정화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카타르시스를 시킨다. 그래서 비극을 보면서 한바탕 좀 울고 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것들을 나만 슬픈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구나, 또는 나의 비극을 저 사람이 대신 대신 사는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객관적인 관객의 입장에서 관객의 자리에 섰을 때 아마 카타르시스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본인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것들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짜 비극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쟁과 학살 같은 용어에는 인류사를 관통하는 그 총체적이고 원형적인 참상이 그 날것으로 피를 튀기고 있죠. 범주를 좀 좁혀서 이 시로 새기는 민족 그 비극사를 볼 때 그 민족사적 참상의 현장에 입주해야 쓸 수 있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피를 덮어쓰고
피냄새를 맡으며 피냄새를 형상화할 수 있어야 비로소 쓸 수 있는 서사시가 이 시집이 아니었나 싶고요. 굉장히 많은 비극이 있었고 또 굉장히 많은 시인들이 있지만 이것을 서사시로 형상화하는 시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싶은 욕망이 그 박원희 시인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시인의 책무는 인류의 공유제이기도 하다라는 그래서 양심이 가리키는 그 길을 외면할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있었던 그 민족의 비극사 중에서 그는 특히 학살에 주목하고 있죠. 학살 주체가 정부와 외세, 좌익과 우익, 한국군과 미군과 인민군이었는데 그 피해 대상자는 비무장 민초였다는 사실이 이 비극의 본질에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좀 부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 속에서 보면은요, 아는 것은 속단지, 전쟁을 몰라, 평화를 몰라, 이승만이 버리고 간 땅도 사람도 몰라, 빨갱이도 몰라 하던 그런 이들이 굴비처럼 엮여서 구덩이나 동굴 앞에 서서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들이 이 시집 속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과 학살이 멈추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은유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이 시집은 모든 과거사는 곧 현재사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집을 발간해 주시고 치아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계엄이 지나고 1년이 지난 시기를 거쳤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내란 계엄 안에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작년 12월 3일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나 또는 그 뒤에 일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는 초석이다라는 말을 같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박원희 시인님의 이 두 시집은 바로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고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시집을 보게 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시집이 아니었으면 보지 못했을 구절들을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메가더 포호령을 그대로 전문을 여기 실어놓으신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포호령 중에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문장에 보면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는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 영어가 공식 언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현실을 목도한 박원희 시인께서 뒤에다가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를 벗어났지만 식민지를 끝나고 나니 또 다른 식민지가 뒤어진다라는 말로 시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과거가 우리 현재에 큰 교훈이 돼서 미래에 대한 우리 세대들이 이 시를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조금 무거웠습니다만 다음은 오늘 이 박원희 시인님의 시집의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시랑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진주 시인께서 1권 93쪽에 있는 청주 오창창고 보도연매 학살의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진주입니다. 박원희 선생님이 이 시를 주셨을 때 제가 한번 읽었는데 우리 시 어머니의
친정집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나에게 온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93쪽 낭독하겠습니다. 청주 오창창고 보도연맹 학살 1950년 6월 30일부터 7월 초 청주 오창창고 경찰 수감 군부대 학살 미 공군 참살 박원일 사람이 아니었다. 전쟁이 나자 비상사태 하에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을 대통령은 발령하였다. 진천에서는 보도연맹원을 방공호를 판다고 불러 진천군 사석지서에 모았다. 경찰은 이중 주요 인물 10여 명은 할미성에서 총살 사살하였다. 100여 명을 오창 양곡창고로 트럭에 싣고 갔다. 처치할 물건에 불과했다. 오창에서도 수백 명을 보도연맹 가입자를 불러 오창 양곡창고에 구금하였다. 수도사단 헌병대는 이중 일부 중요 인물 및 도주자를 잡아 창고 내외에서 사살, 폭행, 치사하였다. 창고에서 탈출하려 하면 저놈 때문에 죽는다, 모두 죽는다 소리에 탈출하지 못했다. 비무장, 무저항, 순박한 백성이었다. 수백 명을 그대로 둔 채 오창 양곡 창고 문을 잠그고 경찰, 수도사단은 떠났다. 얼마나 지났을까? 셀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시간들, 밖의 소식은 알 수 없고 국방군인지 인민군이 도착했는지, 진천에서 온 사람들은 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자신의 오줌을 받아 목을 축이고 배고프고 어두운 창고에서 시간이란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 가물가물한 기억이 자신을 찾고 인근 오창에서 온 이들은 집에서 밥을 가져다 주어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하랴 이미 죽은 목숨으로 구금되어 있는 것을 11일 자정이 지나 육사단 19연대 헌병대 인민군 만세 소리를 듣고 창고문을 열고 총살은 시작되었다. 배잔병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은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기관총, 조총, 수류탄으로 살상하였다. 산 사람은 일어서라. 대한민국 만세 하면 살려준다. 산 사람은 일어서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자 따르릉 따르릉 기관총 소리. 모두 죽었나? 착검하고 시체 더미를 쑤시고 확인되면 모두 죽였다. 아침이 되었다. 도륙이 된 창고에 공습이 이어졌다. 창고에 살아있던 사람마저 지나갔던 죽음의 소용돌이가 또 왔다. 네이팜탄 기총소사가 요란하게 몰려다녔다.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다. 지붕이 날아가고 벽체가 불에 타고 살점은 누구의 것인지 여기저기 걸쳐 있었다. 팔이 없어지고 다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아니었다. 변기통 몇 개로 무더위와 용변 해결하며 냄새나는 창고를 지킨 것은 차라리 천국이었다. 발목까지 차이는 피를 밟고선 오찬 양곡 창고. 학살의 한 시대가 도랑을 타고 시내를 타고 강을 타고 바다로 붉은 노을로 타오르고 있었다. 지금 중간에 축하드립니다. 아까 내용하고 좀 안 맞아서 가슴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 있는 목소리로 그 서무였던 그 목소리가 그대로 제 감정에 담겨 전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그 영화 배우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상근 선배님께서 2권 92쪽에 있는 노근리 평화공어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조미 시인께서 1권 18쪽에 있는 해방을 낭송해 주실 텐데요. 그리고 혹시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들께서 한 편씩 이렇게 낭송을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상근 선배님, 노국립 평화원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상근입니다. 네. 오늘 박원희 시인께서 우리 아픈 역사에 서사를 담은 서사시집 두 권을 발행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시집을 열면 많은 명언들이 막 살아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영혼들을 아마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대했을 그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박원희 씨는 굉장히 가슴에 많은 상처를 입었을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안고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시는 충북 영동군 노은리에서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다가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미군에 의해서 학살된 현장에 있었던 어떤 한 영혼이 노은리 평화공원에 와서 야 평화가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은리 평화공원 1950년 7월 25일 미군 제1기병사단에 의한 피난민 학살.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아니지. 평화. 부르는 이름이 비루해. 평화. 피난가다 의심 없이 우리는 시키는 대로 철길로 올라왔어. 진짜 평화롭게. 누가 불렀지? 미군! 우리는 동굴에서 내려와 앉아서 밥 해먹고 철길에서 가난이 있었어. 총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알았나? 하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우박같이 탄알이 쏟아지고 폭탄이 터졌어. 철길에 철로 2개의 자갈밭이지. 환하게 뚫린 하늘. 피난민 모두는 사냥에 노출되었지. 그리고 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굴다리로 또 배수구로 뛰었지. 지금 굴다리는 포장되었고 배수구는 모래톱이 많이 올라왔어. 우리는 굴다리에서 얼마를 총탄세를 받았는지 몰라. 무전기 권총 몰라. 아는 것은 솥단지. 사상도 몰라. 전쟁을 몰라. 평화를 몰라. 이승만이 버리고 간 땅도 사람도 몰라. 빨갱이도 몰라. 우리는 굴다리 밑에서 퇴각하는 미국 제1기병사단 기관총 앞에 서 있던 거였어. 몰랐지. 인민군이 내려와 살려줬을 때 모래에 머리 박고 죽었는지도 몰라. 빨갱이 뭔지도 몰라. 굴다리 앞뒤에서 나중에 안 내리지만 3박 4일 동안 캐레나 50 기관총으로 살아있으면 총을 쏘았어. 우리는 하얀 옷을 입은 백성 전쟁통에 죽었어. 죽어. 산 사람도 죽은 거야. 피를 덮어쓰고 밑에 있었어. 죽어서 산 거야. 알아? 노근리 굴다리에 탄원을 바라보며 4일간 죽어 있어서 산 거요. 굴다리는 말이 없고 기차는 말이 없이 가고 주공리 임계리에서 내려올 때는 이미 젊은 사람들은 눈치채고 달아났지. 굴다리에서도 죽기를 무릅쓰고 달아났지. 철길에서 할아버지 아낙네 얘기들만 남았었지. 1살 2살 늙은이들이 여자들이 사상은 몰라. 푸른 눈에 사수가 본 허상. 우리는 사냥당하고 있었음을. 허망한 바람난 터널을 지나고 있어. 평화. 무엇이 평화? 평화. 전쟁이 없는 것? 아니야. 거짓이 없는 것? 평화? 노구의 눈물 흘리며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아
노군리 평화공원 평화는 왔는지. 네, 이상입니다. 오. 예, 한편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시 느낌을 눈을 감고 이렇게 들으니까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민 시인께서 해방이라는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조미라고 합니다. 박원희 시인 이런 의미 있는 시집을 내셔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를 이제 오늘 처음 받아서 읽었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이런 시를 또 그동안에 쓰셨던 시와 다르게 쓰셨는지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집안에 뭐 그런 비극적인 아버지 형제들이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들이 6형제인데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만 사시고. 근데 저는 아직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제 큰 사건이고,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런 거를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오늘 또 새롭게 더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너무 큰 시를 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해방이라는 시 18쪽에 있는 시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해방, 박원희. 해방은 도둑처럼 왔다. 미국의 원폭투와 거대한 폭발로 일본 본토섬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꽃처럼 죽음으로 독립을 바라던 광복군이 이글 작전을 눈앞에 두고 꽃처럼 산화하기로 약속. 꽃으로 저 너머 먼 땅에서 다시 만나 아름다운 열매로 맺은 조국 산하를 보기로 맹세한 것은 물거품이 되었다. 이국만리 중경의 임시정부는 미아가 되었다. 광복군은 누구인지 모르는 단체가 되어 개별적으로 조국 땅에 들어왔다. 아름다운 꽃으로 지고 싶었던 꿈만을 아닌 채 누천년, 누만년 선조들의 숨결이 잠든 조국 산하, 내 나라 내 땅이 또다시 이민족의 발 아래 놓이고 독립을 꿈꾸며 이영만리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동지의 목숨을 담보로 이어온 짧은 역사 또한 아무것도 아닌 방황에 지나지 않은 슬픔. 역사를 잊은 민족은 사라질 것이니 단죄의 숨소리도 먹기 전 꽁길 같은 조국, 남은 미국의 북은 소련에 점령된 조국의 산, 들, 강, 바다, 그 어디에도 눈물이 없을 수 있을까? 승리자로 네 발로 걸어오고 싶은 조국, 해방이 되었으니 와야 할 땅에 늦어버린 발걸음으로 초대받지 못한 조국의 땅에 외국에서 하나씩 뿔뿌리와 땅에 머리를 박고 울었다. 해방이 되었다는 기쁨, 또 점령군에 정복당했다는 슬픔, 미, 소, 영, 중 4개국 신탁통치, 미, 소에 양분되고 진정한 독립의 열망에 대한 슬픔을 안고 해방은 남의 손에 왔다. 역사 속에서 일제에 의해 없어진 산하, 고조선적, 부여적, 고구려적, 백제적, 신라적, 그 이전 헤아릴 수 없는 전사들의 숨결이 잠든 만주벌판,
요동벌판, 연해주의 땅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반도에만 머물렀던 해방. 그것마저도 분단의 아픔을 아는 채 슬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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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여. 1945년 8월 15일의 그날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이 시 작품들을 낭송해 주셨는데 혹시 그동안 좀 또 누가 어느 분께서 좀 다른 편들 낭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누가 계실까요? 김정환 선생님 시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예 제가 제일 앞에 있는 그 아침 햇살 일부만 같이 제가 먼저 낭송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정환 선생님 시 하나 골라주십시오. 아침 햇살 박원이 아침이 되면 해가 뜬다. 신선한 해는 노래를 만들고 모두에게 이슬과 같은 생명수를 더하고 한 줄기 빛이 영롱하게 맺힌 이슬은 가슴으로 들어와 숨쉬고 노래한다. 아침 햇살 볼록하게 나뭇잎에 이슬로 맺힌 삶에 투영되고 둥글게 빛나는 세상 천지는 온통 백두의 천지에서 내리는 물 같아 한 방울의 물이 모여 천지처럼 커다란 호수가 되고 그 물이 흘러 계곡이 되고 계곡이 흘러 내를 이루고 내는 하천이 되고 긴 강이 되고 긴 강은 들판을 지나 산과 들의 노래를 담은 바다가 되어 흐른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손자에게 뜻이 되고 이어지고 이어진 사랑이 모여 대서사가 되는 노래. 노래로 이어진 수관의 거대한 나무 심단수는 다시 나뭇잎에 매달리는 이슬을 만들고 이슬은 햇살을 받아 세상에 흩뿌리고 민들레 씨앗들은 바람을 닮아 어디든 날아가는 민초들. 어이알야 아무리 방책을 만들어도 새어나가는 세상의 소리. 이슬처럼 눈물로 우리들의 노래로 땀방울로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현대사를 면면히 채워온 삶. 아버지는 논두렁이 되어 눕고 어머니는 밭두렁이 되어 엎어진 대지의 끝없는 사랑들이 뭉쳐 소리 없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마디 노래로 할 수 있으랴. 전국의 어디에 있는 월월이 동막골 질맞제 모래제 도장골 이야기.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부르며 넘었는가. 보릿고개처럼 넘을 수 없었던 고개. 사상의 넓고 넓은 고개를 넘지도 못하고 죽음과 핏빛 소멸이 채워진 땅의 길의 강의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여수 모자성 밖의 이야기. 동백에 지는 남도부터 산에는 꽃이 피는 일제강점기 북녘가을 김서울의 사녀와 같은 노래가 풀리고. 뒤는 색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환 선생님 괜찮아서 다른 분들도 뒤에 시들을 한 편씩 되시는 대로 낭송해 주시면 한 두어 분 더 하시고 우리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몇 권이죠? 1권인가? 1권의 75페이지에 한평 양림 학살을 낭송할 텐데 그 전에 지난해 그 진실화해 규명위원회는 모두 그 인원이 뉴라이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안 됐는데 그 이재명 정권이 되면서 그 뉴라이트 진실화해 규명위원회가 모조리 다 그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대로 갈 것인데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 알고 이걸 잘못 제주 그 박진경은 너무나 완전히 제주민을 전체를 다 학살하겠다라는
그 기세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무지하게 그랬는지 그 부하 직원에게 진짜 정말 암살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이것을 정말 규명해야 되고, 이 잘못 알고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이 사건 하나로 쉽사리 버리면 안 되겠다. 예,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제가 이것을 규명하고 물고 늘어지려고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애쓰신 박원희 시인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 비슷한 작업을 22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작업인지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한평 양림학살 박원희 1949년 9월 21일 한평 양림마을 불갑산 부근 빨치산 소탕 작전에 실패, 돌아가던 중 한평경찰서 유격대의 학살 20일까지 이어졌다. 첫 시작은 대나무밭 부근이었다. 공비로 오인 장낙기는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 그리고 주민 4명도 사살되었다. 이들은 동네에 살던 평범한 주민. 사살한 사람은 경찰, 유격대원, 불갑산 등 인근 지역을 수색한 후 이들은 복귀 중이었다. 장낙기는 피를 뿜으며 죽고 서남적으로 안내하던 유격대원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자 마을 주민을 서남적으로 나오라고 해 신기, 동하, 양림, 구장을 살해하고 마을 주민도 살해하였다. 그 후 부상당한 유격대원은 죽었다. 그러자 마을에 불지르고 연행한 사람을 저수지 뚝에서 사살. 정화식을 호명하자 여보시오,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 죽이려거든 나를 죽이시오. 그래, 죽고 싶으면 죽여주지.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총살. 서남정에서 저수지 비석거리에서 사람은 죽어갔다. 전쟁 전이었다. 네, 고맙습니다. 다리를 다치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빨리 그러면 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올해 그 축하 케이크 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식을 예, 손으로 그냥 같이 우리 축하 박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격려를 표합니다. 선생님의 이건 취지를 받으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교과서처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 이렇게 채택이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읽히면 더 없는 그 역사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에 시로 새기는 민족 비극사 제2권 137쪽 2권 137쪽이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시를 놓으셨어요. 뜨거운 여름 이야기, 한국 전쟁 중 학살에 붙여 에필로그를 대신하여 박원희. 뜨거운 여름날 겨울이 왔다. 뜨거운 비가 내리는 하늘에서 죽음의 총성은 울렸다. 머리에 하나름 용수꽃을 올렸은 채 땅으로 번지는 작약같이 붉은색 선혈이 번지는 대지, 쓰러진 뭉텅이처럼 지는 사람꽃, 붉은 핏빛의 노을처럼 지는 우리의 땅들은 죽음의 벌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내리비치는 발 밑 땅에 전설 안고 황토빛 땅으로 스며드는 시선을 밟으며 굴비 엎듯 몇 명씩 묶여 우르르 우르르 뜨거운 여름이었다. 일제가 끝나고 해방, 살기와 죽음을 견딘 나라에 전쟁은 오고 누구든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백성들은 무기도 없이 놓여 있었다.
이미 수감된 사람들은 손을 묶고 용수를 쓰고 사선에 서 있었고 죽음의 순서도 없었다. 젖먹이도 노인도 아녀자도 청년도 장년도 장애인도 경인년 그해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 그렇게 봉소나 울타리 만발한 골목길을 돌아 무궁화꽃 울타리 따라 성큼성큼 탱자나무 울타리 진녹색의 피멍 같은 눈물 개울을 따라 흐르던 빗물 사랑하는 가족의 역사 그해 그냥 있었네. 죽음의 벌판 골짜기를 지나 강변 바닷가에 들풀처럼 있었던 사람들 전장에서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총을 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죽어간 1950년 무렵의 사람들 인간만큼 무서운 것이 없던 사람들 뜨거운 여름 폭염이 얼음되어 견딘 사나에서 풀들이 여름 가뭄에 죽어가듯 쓰러진 들판 산, 강, 바다 들풀처럼 메말라 없어질지라도 비 내리면 새싹이 올라오고 푸르러 지리라 총성에 죽어간 사람들의 씨앗들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살아오리라. 푸르게 올라오는 새싹처럼 뜨거운 여름 그날의 이야기를 말하리라. 무시무시한 것이 많다 해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네. 그 이야기의 끝이기를. 예, 고맙습니다. 예, 이승철 선생님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아이고, 우리 제일 우리 박원희 시인 참 대단한 책을 냈습니다. 보니까 물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다룬 시도 있지만은 아까 우리 누님이 한평 이야기도 했는데 한평 이야기도 역사에 밝혀지기까지 이미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듯이 아무튼 우리 전인미답의 길을 가신 우리 박원희 시인에게 경아와 함께 약간 존경의 마음도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그때는 제가 별걸 이렇게 취급했는데 이렇게 역작을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시집이 널리 읽혔으면 좋겠고 특히 이 시집을 요새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시집을 펴내주신 생명과 문학 우리 김윤환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뭐 아마 여기 오신 우리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케이크 커팅은 있었으면 케이크 없으니까 케이크 커팅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박원희 시인님 앞에 모셔서 크게 같이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하고 나와서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셔서 자, 박원희 시인님께 크게 축하의 박수 한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서 자, 나오실 때 시집을 들고 나오십시오. 시집 들고 나와서 사진 찍고 그리고 우리 식사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중에 박희정 선생님도 보고 자, 우리 하트가 한번 좀. 자, 하트. 자, 책도 한번 보이고. 책 다 드세요. 권희상 선생님 책 어디 갔어요? 카메라로.